1506년 지금의 인천시 강화군인 교동도에서 29세의 젊은이가 간경화로 보이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연산군입니다. 중종 관정으로 폐위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의 유언은 중전이 보고 싶다 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인 중전 신씨는 그가 죽은 후 그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도 모시다가 죽은 후 그의 곁에 묻힙니다. 임금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중전인 신씨를 아끼고 총애했다고 합니다. 갑자사화라는 그의 죽은 어머니의 복수극과 같은 사화의 와중에도 신씨는 그가 그의 계모인 대비를 해치려는 것을 말립니다. 반미치광이 같았던 연산군도 중전이 말리자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덕하지만 강단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는 한마디로 마누라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위 11년 동안에 그가 계속 오늘날에 알려진 것처럼 폭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위 중후반부터 조금씩 방탕하고 난폭한 일들을 벌이더니 급기야 10년쯤 지나서부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고 하죠. 그때 벌어진 약 2년에 걸친 행동들이 오늘날까지 그를 폭군의 대명사로 낙인 찍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문안을 드리러 왔을 때 죽어가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내 놈은 왕이 못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럽게 울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즉시 궁궐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뜯어 말리고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자였던 그에게 조정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던지듯 말하고는 어떤 격려도 하지 않은 채로 떠나버렸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제15대 왕인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눈다 이지 어떤 예고도 없이 떠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전란의 와중에 왕은 아니지만 왕의 책임만 떠맡은 왕자의 고군분투는 시작됩니다. 함경도와 강원도로 가서 의병들을 모아 왜군들과 싸우도록 독려합니다. 왕조시대의 왕의 존재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몇십 배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전해지던 왕이 그들을 독려하니까 의병들의 사기는 충천해집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의병들까지 다시 용기백배하여 왜군과 싸웁니다. 그의 과업은 열매를 맺어서 전황을 조선이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하면서 전란 초기에 절망적이었던 조선의 백성들이 다시 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초기에 그는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전란에서 함께 싸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당시의 시대가 봉건적인 왕조시대였지만 전 백성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라는 27명의 조선 군주 중에서 조나종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군으로 불리는 두 군주를 비교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정통성입니다. 군주는 정통성이 그 지배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적장자입니다. 왕의 정통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서자이죠. 공빈 김씨라는 선조의 후궁이 낳은 자식이죠. 정통성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으로 극복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지배 세력, 즉 조정의 신하들이나 왕실의 종친들 등에게도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은 틈만 나면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둘째, 백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연산군대의 백성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나왔다는 말은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대동법의 확대를 통해 국고를 채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화약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그가 궁궐을 짓는 토목 사업을 통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조시대의 궁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토목 사업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왕조시대는 다릅니다. 더구나 전쟁이 끝난 후 왕의 권위를 뜻하는 것 중 하나인 궁궐이 거의 불타거나 파괴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왕이 곧 국가인 시대인 것입니다. 셋째, 외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교는 국가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연산군 대에는 외교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대에는 명말청초라는 중국 대륙의 지배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광해군 정권을 떠받치는 어느 누구도 새로 일어나는 후금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임금 혼자서 중립외교라는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명분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가 대세인 현대보다도 훨씬 더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란의 와중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광해군은 명분이라는 것은 언제든 내팽겨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청나라의 태종으로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홍타이지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의 적대 세력에게 줄을 대는 한편 홍타이지 세력에게도 줄을 댔습니다. 21세기인 지금 봐도 아주 현명한 조치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죠. 한 사람은 왕권이라는 권력을 제 생모의 복수를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일개 폭군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수많은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저주를 들어야 했던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많은 옥사를 벌였다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가지 않은 것을 공공연하게 불평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주위를 의심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연산군이 반정이 끝나고 2달 만에 간경화로 죽은 것은 그의 스트레스가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간장을 더 악화시켜서 그랬을 것입니다. 즉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광해군에 대해서 야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반정에서 패출된 이후로도 18년을 더 살고 67세에 죽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유배 중인 대주목의 한 관노가 그에게 영감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감은 당시 정삼품 당상관에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왕이라는 지존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그것도 노비인 자가 그런 호칭을 썼다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일화이죠. 광해군은 마누라 복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문성군 부인 류씨는 험하고 당찬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금일 당시에도 친명배금 정책을 당차게 남편에게 주장하는 여인이었다고 하죠. 광해군의 아들인 폐세자 부부가 유배지를 탈출하려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연산군 부인 신씨는 교동으로 유배 가는 연산군을 따라가겠다고 울며 간청하던 사람이었다는데 말이지요.